네, 오늘은 그 관직 진출의 등용문, 과거라는 제목으로 조선시대 때 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얻는 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을 건국했던 그 개혁가들, 그들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 고려 말에 이루어졌던 많은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어떤 그 학교, 그리고 과거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게 됩니다. 이 과거는 고려 때부터 이 중국에서 도입이 돼가지고 실신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썩 공정하게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진 못했나 봅니다. 왜냐면은 고려 때는 주로 신분들이 이렇게 세습이 돼가지고 과거가 있긴 있었지만은 또 많은 방법으로 관직에 진출들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대해서 좀 많은 단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극복하고자 학교에서 인재를 배출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려에도 이 학교가 있었죠. 성균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인재들을 배출했지만은 좀 더 공정한 그리고 학교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관료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조선에서 이제 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서 이 성균관을 이어받아 가지고 한양의 중앙에 성균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대학을 그때 이제 태조 때 다시 이제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한양에 또 동서남, 또 중앙 이렇게 해서 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학당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또 향교를 세우죠. 향교를 세워서 교수와 생원들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과거가 어떤 부족했던 그러한 인재들을 이제 학교를 통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이 과거는 시험이 이렇게 과목들이 시와 문장 그리고 경전 이런 것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정도전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사립의 분별이 어렵다. 현실 물정 모른다. 고루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3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배출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직 진출에는 이렇게 이제 과거를 통해서 이제 공정하게 인재를 개발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조선시대 때는 501년 동안을 이렇게 이제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이 관원들이 이 관직에 이렇게 진출하게 되더라도 이 관원들이 이렇게 이제 승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순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관직에 있으면서 근무하는 기간, 그 기간이 어느 일정 정도의 하고 또 그 다음 또 이 일정 기간에 근무를 하고 이러면서 그 기간을 지내야지만이 승진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훅훅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만이 승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근무를 관원으로 있어야지만이 더 높은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관원이 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봐서 하는 과거가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청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 채용이죠. 그래서 어떤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특별하게 과거를 보지 않고 천거를 통해서도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음서죠. 이 음서라는 거는 자기의 가문에 어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국가에 대한 공이 있습니다. 공덕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후손을 발탁해서 특혜를 주는 거죠. 혜택을 주는 거죠. 요즘 말하면 낙가산 인사입니다. 이제 낙가산 인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7품 이상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 과거를 통해서 이 관직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승진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이 근무 기간이 끝나야지만 또 그다음 또 근무를 해서 승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위 관료가 된다는 건 어려웠던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어떤 급제자들이 주로 고위 관직자가 되는 것이지 상당수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를 해서 어떤 관직에 올라 있더라도 또 과거를 봅니다. 이 과거는 한번 이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하면은 이제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이 조선시대의 과거는 내가 만약에 어떤 품계를 받거나 관직을 받았을 때 그게 불만이다. 또는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이고자 또 과거를 볼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과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값을 올리고 또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품 당상관 아래에 있는 이 관원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도전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좀 특이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한번 과거에서 합격해서 관직에 들어와서 순자법에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또 과거를 치렀다. 그런 것이 이제 조선시대 과거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세의 공조판서가 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은 자그마치 90세의 공조판서로 승진한 사람도 있어요. 이 선조 때의 30세의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에요. 윤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 30세에 급제해가지고 관원이 돼가지고 아주 선조, 그다음 광해군, 그다음에 인조, 효종, 현종 때까지 5대 임금과 함께 이 관직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왕보다 더 많은 이 국정을 논의했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윤경이라는 분은 그래서 이 5 임금을 보필하면서 왕이 되는데 마지막 현종 때에 이렇게 이제 공주판서까지 승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다시 보면은 오래 사셨기 때문에 기회가 생겼고 관직에 오랫동안 또 계셨던 것 같아요. 보통 조선시대 때 평균 연령이 상당히 수명이 낮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90세 때 공주판서까지 올라섰던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이분은 98세에 돌아가셨어요. 98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를 치를 때 장례 비용조차 없었대요. 그렇게 청렴결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종이 장례비까지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청렴결백했던 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핵이나 이렇게 유배나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90세까지 공주판에 승진하지 않았나. 능력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공평한 어떤 관리로서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5 임금이 인정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보통 저 정도 높은 직에 있다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정치 풍파를 타고서 쫓겨났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정말로 청렴결백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90세에 과거에 급제한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고종 때, 철종 때 이때 90세에 되신 분이 과거를 급제했던 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을 했던 것이죠. 어떤 정말 지독한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양반 가문에서는 3대가 지나서도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그 양반가의 가문은 좀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문에 있어서는 과거 급제자가 나와야지만 또 양반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가문과 집안에서 지원 아래 공부를 또 했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또 이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겠죠. 왜냐하면 양반은 절대 천하다고 여기는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부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철종이나 고종 같은 임금은 90세의 과거를 급제를 했지만은 아마 속가만 급제가 됐고 대가는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이분들한테는 특혜를 줘가지고 그 급제를 시켜줬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90세를 급제를 했던 분들도 나왔던 게 바로 과거이기도 합니다. 이 조선시대 때에는 퇴직 연령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능력이 뛰어나면 왕이 놓아주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아주 출중하면은 뭐 정조 때 심한지도 그랬고 뭐 상당히 영의정 우의정이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 궁궐에 있었던 고위 관직자들이 나이가 많다라는 거는 왕이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옆에 두고서 정치를 하게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과거 제도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이 과거는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수나라 때 뭐 대략 한 500년 정도 되는 거죠. 아주 엄청난 500년대 때니까 그때 수나라 때부터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 당나라, 송나라 때까지 이어져서 송나라 때 와서야 한 900년도에 와서야 좀 정비가 됐다고 해요. 우리 고려도 이 900년대 때 광종의 임금께서 과거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이 개혁가들이 특히 성리학자들이 상당히 자기들과 궁합이 잘 맞는 제도였어요. 왜냐하면 고려는 이렇게 이 높은 관직들이 세습이 되고 또 그랬는데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해서 이 정치를 하고 실무 관원을 배출하게 되니까 왕권도 견제하게 되고 인재도 등용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 빠르게 이 정비를 해서 제도화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는 좀 고려 때와 또 다른 상당히 개혁가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개혁적인 제도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평민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경국대전 법전에 평민도 봐요. 그래서 양반만 과거를 통해서 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평등이라는 이러한 좀 낮은 수준이지만은 그런 거를 퍼지게 한 그러한 것도 이 과거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었죠. 여성이나 노비는 볼 수 없었어요. 노비는 이제 천민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평민은 양인들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했던 평민들이 공부를 해서 이 과거를 본다는 건 그림의 사실 떡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법리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었던 것이 또 조선시대 과거 제도였습니다. 이 조선시대는 양천제라고 해가지고 양인과 천민이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구분하는 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라는 거는 또 관원들을 이제 조선 초기 때 이제 문반 무반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양인들도 이제 과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볼 수 없었던 천민들, 이 노비들 이렇게 이제 제도가 정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천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서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 양인의 첩을 두면 거기서 나온 자식은 이제 서자, 그리고 양반이 이 천민의 첩을 두면 거기서 나온 자손은 얼자라고 그래가지고 서월 제도가 있었었죠. 근데 고려 때는 이런 서월 제도 이런 것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처첩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다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서자, 얼자 이런 것이 없었죠. 일부 다처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조선에 들어와서 성리학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면서 상당히 신분 구분이 이제 확실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강조됐던 거는 태종 때부터였어요. 태종 이전에는 사실은 좀 이렇게 좀 느슨했었거든요. 있긴 있었지만 상당히 느슨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주인공들, 개혁가들이 거의 다가 서울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도전도 그의 모친 계열이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달림, 구박을 이 관원 양반들한테 좀 받았고요. 그리고 하물며 이성계마저도 자기 아버지 이자춘의 둘째 부인의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같이 커다란 공을 세웠던 배다른 형제 의한 대군이었던 이화도
얼자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의 추측 세력들은 그 고려라는 나라에서 약간의 어느 정도의 그 차별을 받았던 층들이잖아요. 보통 그 난을 일으키거나 그럴 때는 보통 그런 사람들이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는데 태종이 왕제의 나라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이제 그 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3대 왕이. 근데 그때 만들었던 명분이 적자와 서자였어요. 나는 적자 출신이고 그 이방석, 방석은 서자다. 적장자가 그 왕이 돼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적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정실부인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감히 서자가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으로 왕자의 난으로 방석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제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후기까지 이제 우리 조선이란 사회가 신분 사회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또 그 기기가 이제 되게 됐습니다. 방금 말했던 그렇게 이제 양인과 천인의 제도가 이제 조선 내내 이루어졌고 과거는 이 평민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천민 여성들은 보지를 못했던 그래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의식이 좀 높아졌고 법리적으로 가능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 전기까지는 또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평민과 노비들이 과거에 급제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민들은 이제 볼 수 있었고 노비는 볼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 또 과거를 보게 되냐면 면천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전이고 주인이면 이 노비를 면천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럼 양인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그 높은 관원이 됐던 사람들도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들면은 이 중종 때인가요? 그때 당시 또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20대, 28세인가 그때 이제 이 과거에 급제하게 돼요. 이제 그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 자기 주인이었던 재상이 이 노비가 상당히 똑똑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노비를 면천을 시켜주고 공부를 하게끔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형조 판서까지 올라가요. 그 정이품이죠. 판서는 엄청나게 높은 관직이에요. 근데 면천받고 공부를 해서 궁궐에 들어가서 형조 판서까지 오라지 입지 전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반기문이 그 후손이에요. 그 반남박씨인가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광주광역시의 금남로 있죠. 광주광역시의 금남로의 금남이란 말이 어떤 노비의 작호에서 나온 거예요. 이분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노비 출신 충무공 정충신 충무공이에요. 이게 노비예요. 이 사람은 이 선조 때 그 사람이었고 선조 때 이제 노비였는데 너무나 특출났었나 봐요. 노비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병조판서 이항복이라는 많이 들어본 분이죠. 이항복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병조판서였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노비를 이 정충신한 사람을 그 무술과 학문 공부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면초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급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정충신한 사람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리고 인조반정, 이괄해난, 또 그 병조란, 또 정묘란 막 이런 걸 다 그때 군인이었어요. 내 신분으로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또 이 충무공 정충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광해군 때 또 유배도 한번 가게 돼요. 왜냐면 선조 때 이제 그 과거의 급제에서 이제 무관으로 있으면서 자기를 키워줬던 병조판서 이항복이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폐위시키는 걸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가지고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를 가는데 이 정충신도 함께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이었겠죠. 인조반정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복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괄에 또 그 인조의 그 개국공신이었던 신하가 그 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괄의 난을 일으키는데 그걸 또 아주 그냥 진압을 시켰던 사람이 정충신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우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조 때 정충신을 금난군이라는 이 작호를 내려주는 거예요. 작호는 봉작이에요.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러니까 군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후궁의 아들에게 주는 봉작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비 출신이었던 이 정충신은 금난군이라는 이 봉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금남노가 거기서 따와서 금남노가 된 거예요. 금남군에서. 그래서 정충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든 거예요. 이제 썼는데 이 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그 호란 병자호란이 정묘호란까지 다 엄청나게 큰 공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중에 다시 또 이 숙종 때 상당히 커다란 어떤 그 전세를 뒤바꾸는 어떤 그런 그 큰 공을 세워요. 정충신이가. 그래서 이제 이 숙종이 그 정충신의 공을 또 큰 공을 기리기 위해서 충무라는 이 공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무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충무공은 떠오르는 사람이 이순신, 또 뭐 김시민, 또 뭐 남이장군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정충신도 그래서 충무공이에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만 나오니까 알지만 이 정충신도 정말로 전에 그 이야기했다시피 임진왜란 때부터 이 병자호란까지 수많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이 노비 출신이었던 또 충무공 정충신이기도 했다. 이렇게 조선시대 과거는 이 신분 이동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또 과거 제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냥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원이 되는 것, 양반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조선 초기에는 정도전과 같은 개혁가들이 만들었던 이 과거 제도가 신분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또 과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천재적인 능력을 갖춘 과거 급제자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은 최연석 급제자는 13세예요. 13세가 최종 장원, 이렇게 이제, 장원 급제자는 아닌데, 급제까지, 33명 안에 들어게 되는 13세도 있고요. 또 14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세, 14세가 이제 최연소들의 기록이고요. 또 장원급제, 그러니까 1등.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공부하는 그 양과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력을 뚫고 장원급제를 한 사람은 그 17세도 있습니다. 그 17세의 박호라는 그 소녀는 장원급제를 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이 같은 분은 과거를 9번 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죠. 과거는 여러 번 보면서 자기의 그 품기를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높은 관직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또 자기를 어떤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도 또 과거를 계속해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9번을 시험 쳐가지고 9번을 급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9번을 장원을 급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도 장원 공이라는 또 별명까지를 갖은 분이 이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었던 분이 또 이입니다. 그런데 그 버금가는 사람이 또 이석형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석형 같은 사람은 더 천재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과서에 안 나와서 또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이석형이라는 분은 속과 이제 후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속과에 두 과목이 있어요. 생옥과 진사과. 여기서 모두 장원을 1등을 하고 대과에서도 또 장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그 속과 대가에서 장원을 급제한 사람이 또 이석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과거 시험을 치른 501년 동안 딱 한 명 있었던 분이에요. 이 같은 분은 이 속과에서도 그 진사과인가 거기하고 대가만 급제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석형은 정말로 이 뭐 그냥 부모도 외울 정도로 돼야지만 가능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엄청난 이 천재의 능력을 갖춘 분이시죠. 조선시대 때의 과거는 이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속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속과 합격자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생원 진사예요. 그러니까 최진사댁 셋째 며느리 들어보셨죠? 진사, 생원. 이 사람들은 속과까지만 붙은 사람이에요. 대과는 합격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원과 진사인 사람이 속과까지만 합격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은 생원과 진사과를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그럴 때 과자가 뭐냐면 과목과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볼 때 여러 과목을 시험을 치르는데 그 과거 이 거라는 거는 이 인재를 뽑는다. 추려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을 통해서 시험을 쳐가지고 인재를 뽑는 거, 추려내는 게 과거의 한자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통해서 생원과 진사과 중에서 하나만 붙으면 속과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속과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과의 속과 과거 시험을 잠깐 보면 문과에는 초시와 복시가 있습니다. 이 초시에 생원시, 진사시 시험이 있는 거고요. 이 생원시, 진사시에는 사서, 오경과 시와 부를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생원시는 사서, 오경. 그러니까 사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거죠. 오경은 시경, 서경, 주역, 이런 것들, 그리고 진사는 시와 부, 그러니까 시와 문장, 문체, 얼마나 잘 졌는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진사는 그 시험을 보는 거고, 생원은 사서, 오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게 초시예요. 그래서 생원과는 700명, 진사는 700명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명을 뽑는데, 초시를 시험을 치면은 보통 그 기록에 오면은 한 1만 명 정도가 전국에서 보는 거예요. 넘게. 그래서 그 중에서 700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진사도 700명. 그래서 그 합격자를 또 지역별로 배분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 한양에서만 다 뽑게 되고 성균관에서만 다 뽑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한양에서는 200명, 나머지 500명은 전국으로 배분해요.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함경도 이렇게 골고루 배분을 해서 700명씩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는 거고 그 다음 초시를 합격한 사람이 복시를 보는 겁니다. 그 복시에서는 생원과 100명, 진사과 100명을 뽑아서 다 200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이 시험을 치르고 된 사람들이 그 속과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생원과 100명, 진사과 100명을 된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고, 우대해주고, 좀, 존경하는 의미로 생원, 진사라는 호칭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과까지 가지 않고 거기까지만 붙은 사람들, 대과에서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원, 어른, 진사나리, 생원나리,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대과를 보면은, 이렇게 속과를 붙게 되더라도, 대과는 붙기까지는 또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7번 시험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7번 시험을 치러야지만이 대과에 급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제하고 전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이렇게 이 춘향전에서 나오면 이몽룡인가요? 이도령이 남원에서 춘향이랑 놀다가 자기 과거 보러 간다고 가가지고 씩 보고 과거에 급제하고 이런 거는 그냥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속과 대가를 다 붙어야지만이 이 급제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소설처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또 되는 경우는 임금에게 특별한 어떤 인정받아야지만이 어사가 돼서 그 지방에 내려가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탐관오리를 적발하는 자격이 있는 것이 급제했다고 바로 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대가를 또 한번 이렇게 좀 보면은, 속과를 합격한 사람은 100패를 받는 거예요. 그 100패를. 그리고 대과를 급제한 사람은 홍패를 받습니다. 그 자기 합격 증서예요. 그래서 그 합격 증서를 가지면 이제 가문의 이제 영광이 이제 되는 것이겠죠. 자, 또 이제 대과 과거 시험을 잠깐 보면은 대과에는 초시, 복시, 전시가 있습니다. 그 초시에 3번의 시험이 있어요.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초시에 있습니다. 복시에도 또 1차, 2차, 3차가 있어요. 6번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초시에 보면 관시, 한성시, 향시. 그래서 이제 관시는 뭐냐면은 이 성균관 내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성균관 유생들. 그 성균관 유생에서 그 학교에서 3년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속과를 합격을 하면 속과를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 또는 대과를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속과에 합격한 사람이 성균관에 들어가서 3년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나는 실력을 측정하는 내가 혼자 하겠다 하면은 이 대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시가 있고 한성시가 있습니다. 한성부에서 또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향시는 팔도에서 또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험을 치릅니다. 저기에서 240명을 뽑는 거예요. 초시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또 240명을 추려내는 거죠. 거기서 또 합격자들을 지역별로 배분합니다. 성균관에서는 한 50명, 한양에서는 40명, 경기도에서는 20명, 충청도, 전라도, 함경도, 평도 이렇게 또 나눠줘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 한양에서 이 뭐라고 하지? 엄침바라고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뭐 공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양반가나 하는 그런 그 특별한 그 계급에서 또 신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역별로 배분해서 합격자 수를 정해놔요. 거기서 나눠가지고 이제 복시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33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240명 중에서 33명을 뽑는 거고 이 33명은 지역으로 배분하지 않고 정말 거기서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 33명을 뽑아 내는 거죠. 그래서 복시를 통해서 33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또 1차, 2차, 3차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강서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구술 시험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필기 시험이었지만 여기서 복시서부터는 그동안 자기가 이제 공부했던 사서 오경이니 또 여러 가지 과목을 통해 가지고 감독관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대답을 하고 또 이제 해석하고 그 질문에 답하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33명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는 거예요. 전시는 뭐냐면은 이 임금님 앞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임금님 앞에서 시험을 보는 것을 전시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시험은 순위 시험이에요. 거기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서 안 떨어뜨려요. 그래서 33명, 1등부터 33명을 뽑는 게 전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품기를 주고 관직을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전시 같은 경우는 대책으로 봅니다. 대책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획을 세울 것이냐 하는 그 대처를 묻는 게 대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 사안, 이런 것을 묻는 걸 책문이라고 합니다. 책문. 그래서 그 책문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부국방병에 대해서 논하라. 또는 호패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가장 시급한 정치적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아주 현실적인 이러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아주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한 것까지 보면서 순위를 매기는 게 바로 전시다. 그래서 이렇게 속과에서 또 초시복시, 대과에서도 초시복시 전시 하지만은 초장, 중장, 종장에서 총 9번인 거죠. 그러면 이 총 9번을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33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어서 그 합격의 어떤 기준점은 가장
막히지 않고 가장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대통. 그 다음이 통. 그 다음이 약통. 약간만 알고 있다. 그 다음이 조통. 조금만 알고 있다. 그 다음이 불통. 낙방이에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그 네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과목마다 내린 이런 방금 말했던 통약, 불통 이런 것을 과목마다 내리고 그것을 합산한 점수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방금 제가 책문 얘기했었죠. 광해군 때 이야기인데 임수경이라는 사람은 그 30세 같은 그때 이제 급제를 하게 되는데 대학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시까지 올라왔습니다. 방금 말했던 이 광해군 때 그 시험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쓰라고 했는데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은 광해군 때 광해군의 비 그리고 후궁들에 대해서 썼어요. 아주 그냥 신랄하게 썼습니다. 지금 후궁과 지금 비의 친척들이 모든 관직을 독차지하고 있다. 지금 심지어 어느 관직이 비어 있으면 어떤 후궁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고 지방에 어떤 수령자가 비었는데 그 자리에는 지금의 비의 어떤 친척의 아무개가 앉히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런데 임명장을 내리다 보면 딱 들어맞았다. 태평성대라고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이러한 태평성대가 어디 있고 말로만 이렇게 한다.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전시대 임금님 앞에서 급직까지 방금 말했듯이 그렇게 어렵게 올라왔는데 바로 떨어졌죠. 광해군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떨어뜨리죠. 근데 그래도 신하들이 그렇게 시험을 치고 올라와서 공직에 있는 신하들이 그걸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계속 상소를 올리면서 임수경이는 정말로 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쓴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타개해야 되고 고쳐야 된다고 쓴 것인데 이런 사람을 잘라내면 낙방시키면 누가 감히 어려웠을 때 제대로 충원을 하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지근을 하고 상소를 올려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급제를 시켰던 사람이 또 임수경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과거 시험의 난장판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제도는 정비가 잘 됐고 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해서 과거를 급제해서 이 관원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후기에 들어와서는 조금 이 통제 불능한 상태의 시험장도 많았습니다. 이 정조 때 문효세자가 책봉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 시험을 별시를 한번 치렀었는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은 초시를 응시한 사람이 17,9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거기서 답안지를 제출 사람은 한 1,0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특별한 별시였기 때문에 합격 증서를 나눠줬던 게 한 600장이었대요. 그러니까 3% 정도가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해서 모두 관직을 받는 것도 아니죠. 대기도 당연히 많이 있는 거예요. 관직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이 난장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난장판이라고 말하는 저 난장은 과거 시험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얼마나 소란스럽고 어수선했으면 시험장이 저렇게 어지럽혀 정도였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왔겠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먼저 맨 처음에 이 과거꾼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과거꾼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를 치르기 위해서 과거를 치르는 사람 딱 한 명만 시험장에 들어가서 과거를 보는 게 시험을 속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팀을 짜가지고 서너 명이 짜가지고 많게는 더 많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용납이 됐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그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면은 압권이란 말 들어보시죠? 뭐 이게 압권이다. 이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인데 하도 많은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고 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직일방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시험 친 건 그날 채점해서 그날 발표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다 시험 채점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실 부정부패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 그 자리에서 감독관이 채점하고 그날 발표한 것도 아마 장점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거의 그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고 낼 때 거의 처음에 선착순으로 들어온 것 거의 약 300장 정도, 그러니까 잘 쓴 사람들이 빨리빨리 먼저 냈겠죠. 그래서 거의 그 수많은 그 답안지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약 300장 정도가 맨 처음에 들어온 것들이 그 가져가서 감독들이 아마 그 채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자기들 시험을 치르는 사람도 아니까 많이들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애를 썼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보러 가면 하나의 그 팀을 짜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선접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맨 먼저 그 시험 그 제목을 걸어 그 널판지가 현재판인데 거기를 맨 처음에 가가지고 선접군에 가가지고 그 시험을 어떤 제목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맨 앞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응시하니까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선접군이 좋은 자리를 양산, 말뚝 이렇게 받고 막 이래가지고 먼저 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수라고 해가지고 베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수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문제를 베껴옵니다. 그러면 베껴오면 거벽이라는 사람이 답안지를 써요. 대리인이 답안지를 쓰고 다시 사수가 글씨를 정서로 잘 써서 그걸 선적군에 줘요. 그럼 그 선적군이 또 아주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걸 제출하는 거야. 300등 안에 들라고. 그래서 그 300등 안에 들어서 그 감독관의 시점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답안지를 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왕께서 보시고 맨 앞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서 와, 이 답안지가, 이 답안이 다른 대책을 누른다 해서 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책의 모든 답안지를 다 눌러버린다. 압권이다. 거기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300번의 안에 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적군이니 그 글씨를 빨리 쓰는 그 거벽이니 그리고 답안지를 아주 잘 쓰는 사람 대리인 뭐 이렇게 해서 이 후기에는 좀 난장판처럼 이 불공정하게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도라는 병풍이 열폭 병풍인데 거기에 보면 이 속과 응시하는 그 병풍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하나의 시험장이고 그 시험장 하단부에 왼쪽에 보면 이렇게 시험을 치는 모습이 있고 그 옆에 보면 그걸 확대해가지고 그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지를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기에는 거의 과거가 통제에 불능한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쨌든 조선 500년 동안의 이 과거라는 것은 조선을 떠받치는 하나의 큰 힘이었었고 이 왕권을 견제하고 신분이 이동하면서 인재가 등용했었던 아주 커다란 이런 또 이 시스템이 이 과거 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더 조선시대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